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삶의 의미, 하나는 회복력.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아버지는 영원합니다. 사진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2003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3명의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 아내는 국내에서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1999년에 정부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다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두 번째가 딸, 아들 쌍둥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 전체로 보면 아주 민감한 시기였죠. 저는 제 아내와 깊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기러기 엄마로 국내에 남고 제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영국에 가서 2마리의 토끼를 쫓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토끼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토끼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기 유학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주기에 아주 적절한 기회였죠.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아빠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엄마 역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주고 빨래해주고 저녁에 학교 숙제 도와주고 특히 우리 딸들이 10대에 들어서면서 신체적 변화가 생기고 아빠로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서평과 독후감은 저보고 좋은 아빠 또는 특별한 아빠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 나쁜 아빠였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중반기 1995년이었습니다.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그리고 아침 6시 전에 출근했어야 합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나이가 10대가 들어왔죠. 교육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좋은 아빠라서 특별한 아빠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나쁜 아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영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뒤에 한국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용을 못한 것이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성적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끝내고 그리고 방학을 끝내고 정상으로 올 날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신뢰만 갖고 그냥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식 교육의 본질,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총장님도 나오시고 교육장님도 나오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나오시는데 제도권 학교 교육으로 인생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은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늘려가면서 사회 변화를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그런 10% 상위권 학생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나머지 90%를 위한 학교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그 90%에 속한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들,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나랑 가서 놀자. 그런 말은 바로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얘들아, 영어만 배우지 마라.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출판 기획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제목은 그 책 내용 중에서 키워드를 따온 것이죠. 저는 아이들이 영국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겪었던 스트레스, 영어 소통이 안 되는 그 어려움을 제가 달래기 위해서 아빠로서 한 말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태권도 교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가니까 영국인들이 어눌한 한국말을 쓰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국 문화인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던 아이들이 거기서 문화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하나의 분출구를 느끼고 거기서 적응을 잘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잘난 아빠가 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빠가 중요합니다. 자, 잘난 아빠, 권력 있고 돈 있는 아빠가 교육을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이 10%라면 또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아빠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의 아빠가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아빠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잠시 일시 귀국을 해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 간 그 나이 때 제 곁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데 제 안에 아버지의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청라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으로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보다는 담담하게 조문객들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초라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3년 반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혀 새로운 정부 부처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화재청입니다. 여러분, 인간문화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간문화재 제도는 세계에서 칭송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인간문화재 유산 제도를 일본에서는 인간국보라고 하죠. 국민적인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보령에서는 김진환 선생님과 고석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시면서 지방문화재이지만 이분들은 우리도 노력하면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국가지정 인간문화재가 됩니다. 인간문화재가 되면 국가에서 돈도 주고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전수관도 지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었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은 임석환 부라장이십니다. 이분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분이 자기의 옛날 스승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 조남과 비슷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란 분이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니까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 맨날 고민하다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당에서 살고 계신데 찾아뵙고 차를 마시다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시는 중에 저와 성이 같으신 분 말씀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분의 대답을 듣고 첫 마디에 저는 그 스승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스승과 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기억하는 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글도 잘 쓰고 동양화뿐만 아니라 서양화도 잘했고 술도 잘 먹고, 그런데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빨리 일어서서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니 울음이 나왔습니다. 제 안 텅 빈 가슴 속에 아버지가 들어온 순간 제 평생 동안 가졌던 한이 감정으로 솟구쳐 나오면서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스팔트에 가서 쓰러져서 울고도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가면서 제자들을 길렀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제자들은 좋은 세상을 만나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저렇게 국민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구나. 저는 그 전에 무슨 힘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후예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문화재청에서 그 아버지의 후예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은 우연이지만 의미가 있었다는 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삶의 의미, 하나는 회복력.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유태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가 인생을 추동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의미를 가지고 심리치료하는 로고테라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잃고 동물처럼 변해서 결국 가스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어떤 좌절을 했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벗어나서 더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한테 중요한 두 가지 자산을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와 회복 탄력성. 특히 50 넘어서까지 텅 비었던 아버지 공간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고, 그리고 그 뒤부터 제 삶은 변했습니다. 제가 중단했던 박사기 논문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4대 강사업, 숭례문 화재,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전면에 나서서 조직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정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베트남 정부를 컨설팅 해주기로 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쓴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잘해주신 훌륭한 아버지들, 우리 자식들이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평생 동안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아버지는 영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삶의 의미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만세!
감사합니다.